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부터 10번째 데리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데리다의 입장, 소제목은 칸트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는 데리다의 칸트에 대한 계몽의 이성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죠? 데리다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은 주로 1972년에 포지시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입장들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 책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예도는 오늘 이 책을 분석하면서 당연히 데리다의 입장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도의 비평적, 그죠? 비평적 논평, 심지어는 데리다가 무수하게 쓰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어떤 해체론을 이야기했던 묵시록에 대한 논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 대한 논문, 그죠? 이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강연했던, 그죠? 그 대학 안에서의 어떤 이성의 기능을 설명했던 그런 논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함께 합세하여 미국의 경험론이 아니라 미국의 순진한 실제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존 두이라든지, 예도가 시도했던 콜롬비아 대학교 어떤 철학부에서 위대한 위치를 차지했었죠. 뉴욕에 있는 존 듀이와 그 다음에 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인데, 어쨌든 이런 미국의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자들, 또는 또 한 사람은 로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독특한 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데리다를 오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예도가 진척시켜서 데리다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다는 이 책에서 두 명의 대담자들을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 두 명은 유물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데리다는 그 가운데에서 논평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칸트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의 입장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데리다의 책 하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칸트 전통에서 서서, 그죠? 흉과 흉과 그 다음에 경험론 철학에서 관념론으로 갔던 버클리라든지 이런 자들의 인식론, 그 다음에 칸트는 깨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헤겔을 이어주는 마르크스를 이해 못하면 이 입장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데리다 읽기를 데리다 안에서 수행한다? 아이고,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냥 번역된 한글이라고 읽혀지는 책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입장들에서, 그죠? 데리다는 어쨌든 두 사람을 위치시키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관점에 서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칸트의 관점이 아니라 칸트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입장도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해체론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도의
지금까지의 데리다의 강좌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서 텍스트밖에는 없다. 루소에 대한 그 자연과 그 다음에 언어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루소의 텍스트, 그 다음에 루소의 그러한 자서전적 경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문자에 의존해서, 그죠?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담으면서, 다양한, 그죠? 의미를 담은 데리다가 그 유명한 텍스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데리다는 언어 이외에 텍스트 바깥에는 진짜, 그죠? 진짜 어떤 실제가 없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초월적 유화론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를 상당히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언어주의자다. 그리고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의 영미 철학자들이 얼마나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유럽 대륙 철학자들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오해를 할 수 있죠. 실제론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데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가 바로 1972년에 나온 거죠. 그라마톨로지는 그에 앞서 한 5년 전에 67년도에 나왔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초월적 유화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입장들을 냈는데, 이것은 독특하게도 그의 정치 철학하고 나중에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칸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마르크스의 유물론도 거의 완벽하게 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런데 결국은 데리다는 칸트와 마르크스 사이에 중간에 위치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좌,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그 두 개의 부분들을, 예도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그런 토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예도는 이미 칸트와 헤겔, 데카르트, 이런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강좌들을 이미 열어놨고,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텍스트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 텍스트만 있다. 그러면 실제는 없느냐, 바깥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 같은 이런 예도와 같이 독일 철학이라든지 유럽의 대륙 철학에 정통해서 일평생을 공부해온 자로는 데리다의 텍스트를 절대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오해할 만한 책도 아니고 그런 급도 아니라고, 그게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데리다의 이 입장들은 순진한 유물론을 해체하는 그러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칸트의 해체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칸트의 문제가 오늘날 철학에서 해결이 됐느냐?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단지 칸트의 그 위대한 그 발견은 오늘날도 지제까지 유효하게 계속해서 사용되고, 미학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재해석되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실제,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텍스트는 어디에? 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인식과 바깥에 있는 세계의 실제, 그리고 지시기호가 있죠, 여러분. 지시체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나무, 실제 나무, 그리고 실제 나무를 지시하는 언어의 특징, 기호학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텍스트와 실제는 인식과 실제의 관계, 그 다음에 언어의 지시 기능과 지시 대상의 관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소시르 이후의 혁명 이후에 프랑스 철학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기호학까지도 포함하여 데리다는 자기의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순수한 유물론을 주장하는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가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 고대의 그 유물론자였던 데모크리토스까지 환원시키잖아, 그죠? 그 이후에 칼 막스를 통하여 정착된 그 유물론이 과연 관념론과 대립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대립되어서 과연 유물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때 데리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데리다는 칸트의 이성에 동조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에 대해서 데리다가 취하는 태도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데리다가 취하는 태도는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데리다의 태도는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결코 어느 한쪽에 가서 붙어서 그것을 그냥 승인하고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서 승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입장에서 두 명의 다른 유물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칸트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칸트의 문제는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는 뭐를 문제로 삼았어요? 칸트가 문제로 삼았던 것, 계몽의 이성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선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왜 선엄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세계와, 그러니까 경험, 그 미국의 로티라든지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존 듀이라든지 이런 자들은요, 일단은 영미철학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실용주의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라고 하는 그러한 영미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순진한 실제론자인데 굳이 칸트, 그 다음에 데카르트, 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버클리, 흉, 이런 모든 인식론적 회의론이든 인식론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모든 철학자들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왼쪽 손가락은 오른쪽을 지시한다, 오른쪽 손가락은 왼쪽 손가락을 지시한다, 이 지랄을 하면서 그게 뭔 얘기야? 니네들이 말하는 그 인식은 아무런 어떤 그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을 폐삭해버립니다, 여러분. 폐삭이 아니고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론은 철학을 할 수가 없어.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실제로는 결코 철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실천적인 어떤 그 화용론이라든지 실천적인 그러한 행위 이론으로 바로 소급해 감으로써 이러한 복잡한 인식론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했다고 이야기한다고.
데리다는 결코 이쪽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 로티는 데리다를 상당히 오해했어요. 제가 볼 때 로티 같은 철학자가 독일의 관념론이라든지 이러한 대륙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했다? 천만의 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로티는 그냥 데리다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리다가 만약에 이런 칸트의 이러한 모든 인식론적인 그러한 이성의 개념을, 그죠?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이성의 비판적 기능까지도 무시하고, 데리다가 만약에, 특정한 미국의 이러한 실용주의, 리오타르의 어떤 메타 서사를 거부하고, 그죠? 이런 관점에서는 로티는 리오타르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서사를 거부하고 이성의 기능을 그냥 다 버리고, 그죠? 그냥 단지 문화적 맥락 안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것만이 진리고 나머진 다 필요 없다.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데리다는 순진한 실제론자죠. 데리다가 제가 그래서 데리다를 여러분들이 데리다는 데리다 안에서 읽혀지지 않는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휴먼 예도가 데카르트, 칸트 강좌, 단편 강좌 열어놨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잖아. 동일하게 여기서도 중요한 그러한 철학소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입장들에서도. 그러니까 휴먼 뭐야? 우리의 모든 지식은 뭐야? 감각과 감각 인상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버클리가 다른 건 뭔가 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이 실제를 감각 인상을 통하여 들어온 관념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념밖에는 없다. 이러면서 완전한 관념론자로 돌아서 버린다고. 칸트가 여기에 대하여 중심을 잡으려고 라이프니츠의 보편 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담론에 있어서 중심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물 자체와 현상의 문제가 입장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 자체를 이 입장들에서는 결국은 마르크스의 유물론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입장들도 결국은 독일 철학에 대한 각주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이 해체론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칸트의 관념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험적 관념론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론도 아니다. 양조 다가 아니다. 이중적 태도를 통하여 데리다의 입장은, 모든 관념과, 그러니까 사물과 우리의 정신을 대립시키는 모든 이향 대립을 거부하고, 그죠? 데리다는 양자를 거부하고 언제나 그 양자의 대립이 아닌 양자의 서로 상호작용 안에서 모든 사태는 인식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칸트 쪽에 가기도 하고, 또 칸트의 관념론적 형이상학은 언제나 유물론의 어떤 유물론의 물질에 의해서, 물질은 결코 칸트의 인식론적 어떤 그러한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양쪽의 어떤 입장을 전부 다 거부하면서 전부 다 포용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결국은 이 데리다 읽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도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뭐야, 여러분?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뭐야? 모든 진리는 정신에 의해서
확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시간적이고, 그리고 무장소적이고, 그리고 어떤 입장도 없이 그냥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확정하는 그러한 해결의 정신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리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유물론은. 결국 유물론은 물질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것들은 언제나 물질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며, 물질의 발전과 물질의 어떤 그러한 변증법에 따라서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야? 마르크스가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크스 안에서도 결국은 이 물질이, 그죠? 물질이 결국은 관념과 정신의 그 작용과 함께 생각되었을 때 작동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리다, 락강, 데리다 다 개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해서 칸트, 그 다음에 피테는 자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 다음에 또 헤겔, 이런 자들, 그죠? 이런 대가들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칸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담론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선음이라는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데리다의 논조를 따라, 데리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칸트에 대한 전이해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고, 마르크스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통찰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 두 사람의 관점을 빼봐 입장들에 뭐가 남아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데리다는 그러면 바깥에 칸트랑 같이 가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실제가 나의 대가리랑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칸트는. 그래서 나의 인식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버클리의 관념론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순진한 실제론자냐? 아니, 그 인식은 언제나 나의 어떤 내 안에 미리 주어져 있는 범주표에 따라서 제한돼서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는 또 관념론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칸트는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럼 데리다는 어느 쪽이냐? 데리다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데리다는 칸트를 부정하고 칸트를 비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개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다른 거는 칸트를 따라가요. 텍스트 밖에는 실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그 텍스트, 그 모든 실제는 텍스트를 이해하듯이 이해한다라는 거를 언어를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이 니체의 혁명적인 이러한 주장을 그는 입장들에서 빼고 얘기한다고. 니체에 이러한 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니체를 갖고 칸트를 깨고 마르크스를 깨고 앉아있다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거 텍스트를.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입장은 다양할 수 있어. 유물론자는 언제나 관념론 정신화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여 언제나 정신의 형이상학 밖에 사물은 존재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죠. 데리다도 이 점에서는 문자를 옹호할 때는 마치 그는 이런 유물론자와 동일한 겁니다. 문자의 의미화는 언제나 인식 밖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론을 뭘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상당한 환상입니다. 그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데리다는 각각의 모든 철학적 담론을 주장할 때 그 모든 대가들에 기생하여 기생하는 철학자죠. 대가가 없이는 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그럼 니는 칸트의 이성 개념을 거부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개념이 아니고 운유다. 그 말은 네가 그러면은 개념 철학자들의 모든 이성을 거부한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건 운유다라고 말하는 니체 쪽에 서 있는 게 아니냐? 데리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철학이 주장해왔던,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을 거쳐서 지금까지 철학이 주장해왔던 모든 담론인, 그 담론인 텍스트를 자체를 거부하고 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왜? 해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아니고, 자기는 그런 이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지식과 권력의 담론에서 바깥에 위치하고, 이 지식과 권력이 칸트적인 거죠. 칸트적인 그러한 계몽의 이성을 갖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재단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래서 텍스트에서 개념에 의해서 풀려난, 의미가 풀려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은유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철학소 안에는 언제나 텍스트 바깥으로 자꾸 풀려나서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그러한 텍스트 읽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고, 그러한 철학자의 무의식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운유의 자리가 있다는 거야. 이때부터 이러한 이성을 갖고는 이런 것까지는 잡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개념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철저히 니체로부터 왔죠.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을 해체한다고. 쉽게 말하면 칸트의 개념이 뭐야?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개념을 해체한다 그래서 이성 개념을 거부하느냐? 아니요. 데리다는 이성의 개념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왜? 비판적 이성, 그 비판 해체를 수행하는 비판적 이성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철학소 안에, 철학의 텍스트 안에서 기생하면서 그거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죠? 그 이성의 담론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학가들이라든지 미국의 영미계통의 문학가들이 데리다를 오해한 거죠. 로티도 오해한 거예요. 데리다가 로티 쪽으로 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그가 철학자야. 얘도가 언급도 안 합니다. 제가 로티 강의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참네. 데리다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데리다가 지시관계와 그 다음에 의미, 그러니까 칸트, 후설, 프레게로 이어지는 거죠. 이 정통 철학의 인식론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꼼꼼하게 읽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성의 기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성의 기만 바깥에 있는 유물론은 그럼 뭐냐? 유물론도 조져버려요. 예도가 맨날 얘기하잖아. 마르크스의 유물론은요, 해겔의 관념론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순수 유물론은 불가능해. 왜? 인간의 인식이 없는 사물의 움직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마르크스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마르크스를 오해하는 자가 많아. 유물론이 지 혼자 돌아가는 사물이 인간 세계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물질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해겔이 물질을 하대하고 뭐죠? 정신을 위에 올려놓는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사고는 환상이야. 왜? 정신은 스스로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도 없지만은 그 진리를 정신 스스로가 담보한다는 게 아니야. 모든 인식의 진리는 그
물질의 움직임과 그 인식 바깥에서 진리를 규정하는 인식 바깥에 있는 물질, 데리다의 관점에서 말하면은 의미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문자, 맞죠? 문자의 물질성을 연구했다란 말이야. 이거는 유대 전통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언제나 정신화하는 모든 진리 담론을 해체하는 도구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입장들에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입장들의 두 사람을 혼란시키면서 데리다가 끌고 가는 게 뭐야? 헤겔의 관념을 넘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이 이 관념론을 대립하여서 물질을 언급하고 그 물질의 어떤 관념과 대립된 그 물질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안에서는 헤겔의 변증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뭔 말이에요? 정신이 어떻게 하여 이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왜곡되는지 정신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거든, 마르크스도. 이해가 돼요? 진리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정신이 이러한 유물론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헤겔은 놓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나 헤겔은 정신현상학하고 엔치클로페디에서 이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리고 질과 양의 개념의 뜻, 논리학에서 그 모든 것에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헤겔 철학 안에 이걸 무시했다라는 것이 들어있어. 왜? 결국은 변증법을 통하여 정신으로 달려가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칸트의 물 자체를 유물론으로 봤을 때, 칸트는 언제나 현상과 관계한다 그랬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그 자리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의 문자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백날 해도 니네들의 진리 담론은 문자와 뭐야? 유물론에 있는 사물의 본질에 의해서 해체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너는 유물론자나? 아니요. 그 유물론은 언제나 정신의 운동과의 관계 안에서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칸트의 계몽의 이성이, 그죠? 계몽의 이성이 달려갔던 그 이성의 담론,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순수 이성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관계, 그리고 감각과 세계의 관계, 또 표상과 개념의 관계, 그죠? 개념은 범주잖아. 오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때 칸트가 이거를 인식 속의 개념 안에 이러한 지시 대상을 묶어놓고, 이 지시 대상을 마치 오성의 범주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확정시켜 놓은 거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언어와 지시 대상,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 미리 선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물 자체 바깥에서 움직이는 물리학적 선엄성, 양자 모두, 다시 말하면 선언적 연역을 말하는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을 모두 다 거부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지시하는, 그죠? 그런 표상과 범주의 관계에서 이 개념은 언제나 확정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확정의 단계에서 언제나
사물은 이런 확정에 저항하고, 그죠? 이러한 저항은 언어의 놀이라든지 텍스트의 놀이라든지 그리고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적 진리의 담론 속에 이런 것들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은유의 지점이 있다는 거야. 이때부터 해체론이 기능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체론은 칸트의 오성의 이성의 어떤 이러한 계몽, 그리고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했던 서구 철학의 이성의 개념을 거부하느냐, 로티나 리오타르처럼. 아니요, 오히려 그는 이 이성의 범주, 진리를 표현, 대상과 인식 사이에 진리를 표현하는 이 전통 안에서 철학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이성이 작동할 때, 그죠? 그 작동이 단지 칸트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제한시키고 이 이성의 기능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는 반대를 해도,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초점을 맞춘 철학의 진리 담론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단지 그것을 다시 읽고 해체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이성의 기능을 해체론적으로 재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 읽기를 다시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는 결코 이러한 칸트의 이성 개념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데리다는 이해가 됐어. 그러나 동일한 계몽의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칸트가 사용하는 이 개념의 개념은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유물론의 관점에서, 그죠? 마르크스가 나갔던 데모크리토스를 통하여 칼 마르크스가 헤겔을 통하여 재해석했던 이 유물론은 그럼 뭐냐? 이 유물론도 이러한 관념의 운동, 이러한 정신의 운동이 없이 순수한 유물론을 주장하는 유물론적 형이상학도 환상이라는 거야. 데리다는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모든 철학적 형이상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서구 철학에서 대립시켜 놓았던 정신과 물질, 그 다음에 관념론과 유물론, 그 당시에 활용되고 있었던 신칸트주의와 또 다른 그런 실제론, 이런 모든 그런 갈등들을 그렇게 쉽게 도표를 그려서 확정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철학을 데리다는 해체적 읽기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다의 입장은 뭐냐? 얘도가 말하잖아.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닙니다. 단지 양자를 다 해체하고, 그죠? 칸트와 마르크스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념과 은유의 관계를 설명할 때 데리다는 철학의 여백에서 개사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그 개념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건 다 은유고 개념은 없다. 데리다는 이런 말도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유라는 모든 게 다 은유고 개념은 없다. 그러면 철학의 진리 주장들이 다 해체돼 버리고, 그죠? 그리고 그 철학 자체가 거부되고 소멸돼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로티라든지 또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적 메타 서사를 거부하고 각각의 그 문화적 영역 안에서 실용적으로 자기들에게 실천적으로 유용한 것만을 취하여 모든 진리 담론을 거부하는 그러한 미국식 북유럽은 빼고 미국식, 그 다음에 카나다,
그런 자유주의에 데리다가 동조하느냐? 그는 완전히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는 칸트 전통에 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니체를 집어넣어 갖고 예도가 이제는 이 입장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경험 순진한 실제론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바깥에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어떻게 바깥에 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딴 개소리는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그런 이상한 주장들은 다 버리자. 그냥 우리가 눈가리에 보이고 한쪽 손이 다른 손을 지시하고 그냥 그걸 소박하게 믿고 그냥 그거를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근대의 그죠? 이런 대가들의 철학들을 다 버리고 그냥 실용주의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미 철학의 언어 안에는 거죠. 이러한 진리의 어떤 이러한 철학소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이미 미국인들의 사고 안에도 서양인들의 언어 속에도 이미 소크라테스와 그 이후의 모든 인식론적 그러한 진리 추구가 그런 방식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진리 추구,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냥 해체론이 그 텍스트 자체의 모든 철학자들의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이러한 철학은 해체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실용주의의 자기 해체론에 대한 해석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할 때에도 로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데리다는 저런 인식론적인 그러한 지시 관계와 그 다음에 언어의 놀이에 의하여 텍스트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칸트와 같이 그러한 인식론적인 문제에 빠져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그죠? 그런 것 말고 바깥에 있는 실제에 곧바로 가서 행위 이론이라든지 화용론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용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담론에 소속돼 있다라고 봤다고 데리다를. 그러니까 데리다가 너무 괴로웠던 거야. 지가 떴던 거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미국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 담론에서 그의 해체론적 읽기가 떴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를 그런 철학에 소속시켰던 그 모든 영미 철학의 라인에 서 있었던 그 모든 실용주의적 실제론에는 저항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럼 뭐냐? 그럼 데리다가 이러한 칸트의 입장,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고 바깥에 실제도 존재하고 또 내 대가리 속에 미리 준비된 선험적 영역에 따라서 나의 인식이 제한된다라는 계몽의 이성의 한계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의 칸트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죠. 물 자체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인식 안에서 선험의 영역을 설정했던 이런 칸트의 인식론의 모든 것들을 해결했느냐. 그리고 이런 칸트의 이런 인식론에 근거하여 헤겔이 관념론을 완성하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러한 유물론적인 그러한 개념들, 그 개념들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실제와 정신의 관계, 텍스트와 실제의 관계, 지시와 지시 대상의 관계, 언어와 실제의 관계, 이 문제를 데리다가 해결했느냐? 아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결이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철학은.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눈가리로 보고 있는 게 다 실제야. 그리고 여기서 끝이야. 그럼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그죠? 결코 실제론적으로 확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다라고 말하거든. 그럼 한번 보고 다 확정돼야 되는 거야, 다. 그래서 해석학이 나오고 기호학이 나오고 해체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체론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예도가 확신합니다. 해체론은 결코 미국의 경험, 실용주의적 실제론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서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바깥에 있는 실제를 소박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철학에 서 있느냐, 해체론이. 아니요. 그랬으면은 데리다는 연구 가치도 없습니다. 철학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오히려 그는 오히려 관념론이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그죠? 기호학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그 사물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은유고, 우리의 모든 인식은 실제와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균열이 있고, 그 균열 안에 언제나 언어의 은유가 속해 있고, 그 은유는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 속에서는 철학소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은유적 의미의 일탈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리다의 해체론적 해석학은 오히려 이러한 실제론을, 소박한 실제론을 거부하는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진한 유물론과 순진한 관념론, 그런 것도 다 거부하고, 칸트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철학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마르크스의 이런 유물론을 순진하게도 유물론적 형이상학으로 갖고 갔던 많은 자들도 비판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해체론을 철학의 텍스트 안에 다시 기입하는 그런 방식의 철학을 한 거지. 로티가 오해한 것처럼 그런 방식의 실용주의적 어떤 진리관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다는 해체론적인 미학이라든지 예술론에서 주장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 자체와 현상, 이 개념을 데리다는 결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될 수도 없지만, 입장들은 단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 바깥에 있는 사물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죠? 그리고 이 사물 자체를 사물 자체의 관계망과 독립해서 나타나는 정신의 운동, 이런 형이상학의 대립적 이항 대립을 그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와 칸트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논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리다입니다, 여러분. 칸트주의자도 아니요,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체론은 언제나 사이를 갑니다, 여러분. 데리다의 입장은 언제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달릴 때에도 그는 서구 전통 전체의 철학의 진리 주장을 다 거부했느냐? 아니요.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주장을 그럼 칸트처럼 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뭐냐? 언제나 경계에서 개념이 일탈을 하는 그 지점, 개념이 일탈을 해서 칸트가 자기도 모르게 계몽의 이성의 그죠? 모순점, 보편적 이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성의 어떤 것들을 도덕의 보편적 진리로 갖고 갔을 때,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오성의 범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미학적 판단, 공통 감각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칸트 읽기에서의 오성의 범주 개념을 해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점에서 칸트 안에서의 칸트 읽기, 마르크스 안에서의 마르크스 다시 읽기, 이게 바로 데리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거부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어느 대가의 입장에서 어느 대가를 비판할 때조차도 그는 내부 안에서 내부의 균열을 발견하는 그런 방식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체를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점이 데리다 읽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텍스트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칸트가 자기의 이성을, 그죠? 자기의 이성의 제한을 철학의 형이상학 안에 가두어 놓는 걸 비판합니다, 오히려 이 계몽의 이성은 오히려 오늘날의 사회적 담론으로 나와서 대학 사회 상아탑 안에 갇혀서 논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이성의 원리에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칸트의 이성의 담론은 심지어 오늘날 이 세계의 핵무기의 어떤 그러한 토론장,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이성의 담론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경제 관료들의 토론회의, 또 예술가들의 모든 토론회의, 이런 바깥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 이성은 비판하고 비판받는 그러한 이성으로서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데리다는 호르크하이버나 아도르노의 입장에 서 있는, 그죠? 이성 자체를 비판하는 이성의 어떤 그러한 기능을 오늘날도 긍정하는 그런 하버마스의 어떤 프랑크푸르트 라인에 서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이 오해했던 해체론이냐? 아니면 위르겐 하버마스의 독일의 또 다른 이성의 담론을 옹호하는, 그러나 비판적 도구적 이성을 거부하고 올바른 이성을 추구하는 이런 담론에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커니와의 인터뷰에서, 데리다의 아직 번역되지 않는 인터뷰의 모음집에서 데리다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자기는 이런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있지 않고, 차라리 자기는 오히려 이러한 독일의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올바른 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라인에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입장을 자기는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론은 그러한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을 주장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대화를 주장했던 그런 순진한, 데리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죠. 그러한 하버마스의 이성 개념에도 반대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데리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죠? 이러한 데리다의 이중적 전략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데리다의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데리다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포스트 모던 담론의 모든 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철학자들, 그죠? 독일 라인에 있었던 이런 대가들의 텍스트들을 기본적으로라도 수박 그달기라도 알고 있어야 데리다는 읽혀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 점에서 데리다는 데리다로 읽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예도는 아마 추석 때 한 번씩 데리다 강좌를 조금 제쳐두고 락강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락강도 쫙 몰고 나가다 또 데리다도 돌아올 수도 있고, 락강하고 푸코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락강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추석 보내시고, 예도는 추석 때도 한 번씩 강좌 열겠습니다. 추스!